오늘은 21대 대선 본 투표일입니다. 투표율은 오후 2시 현재 65.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오늘 정치비상구도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1부에서는 4명의 기자가 다양한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 허남설 기자,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5명 전원 경향신문 기자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기는 처음인데 사실 흥행이 안 될까 봐서 못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함으로써 가능성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유경선 기자 어떻습니까? 예, 저는 본 투표까지 좀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제가 사전 투표하고 나오면서 느낀 게 내가 12월 3일부터 진짜 투표를 하고 싶었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꼭두 새벽부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받았다는데 유설희 기자도 그랬습니까 혹시? 네, 저도 본투표 하고 왔는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도 벌써 굉장히 높고 해서 되게 투표에 대한 열기가 느껴지는. 네.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아마도 지난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추세선이라는 게 나중 끝까지 봐야겠지만은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투표율 기록에 도전해볼 법도 할 것 같은데 그 정한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대모사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이번 선거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 마이크 앞이라 좀 떨립니다. 저 문재인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대통령 선배입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선거 후보님들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아직 행사 안 하신 분들 꼭 행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지난번에 출장동 갔는데 뭔가 좀 마음이 많이 떨려서 그랬는데 양산에 온 줄 알았어요. 발휘가 안 됐는데 오늘은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이따 윤석열도 한번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이따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들 이제 정치부 오래 출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허남석 기자. 통상적으로 오늘같이 대선 당일에는 정치부 기자들의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 선거 기간 한 60일 뭐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오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전에는 좀 여유가 있는 날이다. 여유가 있는 날. 오늘은 간만에 쉴 수 있는 날. 보니까 오늘 저희 회사 정치부 기자들도 2시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오후 2시에. 오후에 2시에.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예컨대 저는 정치부에서 막내 생활만 한 3년을 했는데 이게 선거를 치르며 보면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날 눈 뜨면은 서울에 있었는데 어떤 날은 다음 날은 대구에 있고 어떤 날은 제주에 있고 이게 후보들의 유세를 따라다니면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간만에 오늘 같은 날 이제 투표하는 날은 좀 오전에 시간을 좀 가지면서 보내다가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이제 기사를 준비하는 거죠. 네. 이제 기사를 준비하는데 오늘 투표 결과나 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당선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구 이런 기사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8시 되면 이제 6시나 8시 되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약간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그 출구조사 이 찌라시를 빨리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약간 그 지상파 그렇지. 선배들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바로 즉시 보고하기는 어렵지만 선배 좀 아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사에 있으면서 후보 그 캠프의 분위기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후보들의 이제 기사들을 일대기 같은 게 미리 써놓는데 오늘 제가 우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써놓은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때와 달리 특정 후보의 기사가 좀 많은데 유설희 기자 왜 그런 거죠 오늘? 다 써놓기는 써놔요. 당선 시나리오 1, 2를 써놓기는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쓰는 기자는 확실히 이제 공력을 좀 덜 들인다. 안 들어갈 거 아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정한보 그 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부에 있다 오늘 정치부 파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 요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방송 출연하느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후배가 출근한 후배 보니까 이제 스타들 투표 인증샷
오늘 같은 날 뭐 한 표 꼭 행사해야죠. 뭐 이런 인증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 치러지는지를 기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허남석 일자 보기에는 이번 선거 어떤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이번 선거요. 사실 이번 선거에는 사실 뭐 그런 구도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대 반헌법이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차원이죠. 네, 이 선거가 무엇보다 계엄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선거가. 그렇죠.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하나 끼어들었어요. 이제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약간 이런 구도로 이제 정치적 차원의 구도가 끼어들어서 과연 이 선거가 당위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약간 술수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이길 것인가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선거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헌법 대 들어요. 반헌법 구도를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치러진 선거인데 유설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감회가 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 게 네. 뭐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때 출입했던 기자 아닙니까? 네, 좀 어떤 소회가 됩니까? 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정상 대 비정상으로 좀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상계엄 당일날에 이제 밤을 새면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기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상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여당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각자 기자들이 이제 포스트를 맡아가지고 현장을 지키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밤을 그냥 샜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막겠다고 이제 국회로 이제 막 담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슬슬슬 이제 당사에 와가지고 따뜻하게 당사 안에서 계속 밤을 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간첩이 몰래 뭐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 어떤 황당한 이유로 계엄을 한 이유를 다 봤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고라는 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유로 계엄을 하면 몸을 던져서 당연히 계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상식이죠. 상식인데 그 최소한의 사고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당은 정말 비정상이다. 정말 해산하고 다시 재창당해야 된다. 저는 그때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후적으로 알려진 거지만은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통화 기록을 보다 보니까 12월 3일 계엄 당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불리는 사람과 통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통화 시간대나 이제 뭐 그 기록을 보면 왔다 갔다 한 그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뭐 대화를 했겠구나 이런 게 좀 네.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사실 뭐 의원들이야 진짜 뭐 간첩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도부는 확실하게 알았을 거란 점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네. 지도부가 적어도 이제 의원들이 모여 있으면은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국회에 갔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의 폭주를 막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간 그때부터 숨가쁘게 달려서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유경선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어떤 겁니까? 인상 깊은 사건 워낙에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게 다 그 해제하고 뭐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다 힘들게 이어졌잖아요. 사실 그 이제 뭐 계엄을 해제하자 이것도 한 번에 안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뭐 사람을 모으고 하다가 됐고 또 뭐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안 되고 또 체포도 한 번에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심판도 굉장히 좀 많이 기다렸어야 했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엄청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든 싸움이었다. 좀 이런 소회가 좀 종합적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웃겼던 건데 뭔가 이게 진짜 아까 뭐 허남설 선배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 뭐 반이재명 이런 구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저는 약간 유세 과정에서 이 말 실수가 나오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이게 맞아, 말실수가 네, 이게 너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뭐 한 사람이 또 두 번 연이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권성동이 막 이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모시겠다라고 한기호 의원이 말하면서 아니, 뭐 그게 거수경례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저 프로이드 슬립이라고 속에 있는 이제 무의식이 나오고 되는 게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는데 당시 그때 출입할 때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자꾸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 근데 아. 윤민봉 그러니까 수석인데 후신으로 보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말실수인데 이게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이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 같고 루나유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3년도 고통이었지만 내란 이후 네. 6개월은 지옥이었다.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 네. 지옥이라고 느꼈던 그 장면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이 합법적인 탈옥을 그렇죠. 했을 때 네. 그 허남서 기자 그 장면 좀 어떻게 봤습니까? 좀 현실감이 없었죠. 예, 현실감이 없었고 도대체 저런 결정을 내린 판사는 누군가? 그리고 검찰은 이제 뭐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까지 오면은 저희는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가? 여기에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최상목 그 장관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 계엄 당일날 그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CCTV와 그들의 진술이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엄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석방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도 계엄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좀 약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은 그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단에 보면은 구속 취소하기 전에 체포영장도 집행하는 게 불발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입에 오래 출입했지만 그 유설 기자 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당사자가 불응하는 경우 본 적 없죠? 없죠. 네. 예.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그때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사실 우려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한 뭐 고위 법관이 이제 고위 재미있는 법조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은 오히려 그 이제 판결을 굉장히 세게 줄 때 의외로 이제 그 전에 판사들이 인신을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법조인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의외로 굉장히 형량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네. 풀이를 하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죄를 저질렀다라는 네. 것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법정형이 없기 네. 때문에 그 법 쉽게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네. 사전에 이런 정도의 네. 구속 취소라는 뭔가 이제 풀어주는 기회를 줬다 이런 네, 얘기인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고위급 법관 좀 그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1심 판결을 아마도 연말에는 네. 굉장히 세게 때릴 것이다. 세게 때릴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들도 있는 건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어서 말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이제 불발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불발을 할 때 누가 막아섰냐? 경호처가 사실은 이렇게 경찰과 공수처의 집행을 막았거든요. 정한보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해 봤죠. 황당해 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대국민 어떻게 보면 생중계를 거의 뭐 오전 내도록 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초현실주의적인 상황들이 뭐 여러 개 펼쳐졌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의 중심은 지난 이제 한 60일 동안 기억 남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었고 네. 제가 약간 또 기억에 이거는 딴 데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게 뭐 지금 말한 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 어쨌든 저 김문수 후보 교체 작전 그때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류 받았는데 이렇게 3시에 받았는데 서류를 다 갖춰서 내는 거. 네 아니 32개로 나오던데 기사는 32개에 3시 20분에 근데 입당을 완료하고 이런 것도 뭐 짠 거 같고 이상한데 근데 그런 너무나 초현실주의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참 이건 뭐 영화로 만들면 뭐 수십 개의 영화가 나올 그러니까 이제 소재 윤석열 이제 구속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4월 그 파면을 기준으로 하면 4월 4일 이전의 상황이 있고 그때부터 60일간 벌어진 대선 상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자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신병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들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면 경호처가 막아섰고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들어가서 두 번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해냈습니다. 네, 드디어. 해냈죠. 네, 해냈죠. 그때는 좀 통쾌했죠. 아 그때는 정말 네. 이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갔구나라는 음. 느낌이었고 이게 왜 이렇게 1차 때 힘들었을까. 그리고 사실 뭐 일반 피해자라면 저런 걸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가 체포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수사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네,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때는 그냥 통쾌하다기보다도 아 드디어 저게 됐네. 저게 진작에 됐어야 하는 건인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면죄부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듯한 인상을 줬던 거고 국민들 같은 경우 일반 법대에 쓰는 국민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허남적 기자.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결론인데 그거를 막아섰던 경호처에 그 간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몇 간부들. 네. 그 몇몇 간부들의 그 행포와 개인적인 뭐 출세에 대한 욕심, 충성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뭐 자기는 당연히 자기도 나중에 사법 처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직원들이 그 한 행위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서면서 나중에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필 규정이 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리를 했겠구나. 네. 아 정말 뭐 몇몇 사람의 충성심 때문에 어긋난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그보다 앞에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네. 허남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인이 아, 국회에 네. 들어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 일반인들 아예 못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전제적으로. 이게 저는 이 내란 사태, 계엄 사태에서 가장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네. 이게 군에 지금 뭐 특히 그 지휘관분들, 뭐 특전사령관, 뭐 곽종근, 이진우 이런 분들, 뭐 그 이후에는 계엄 이후에는 뭐 양심 고백하듯이 하고 뭐 공익제보도 하듯이 하고 네. 했는데 사실 이분들 그 전의 행적을 보면은 대통령 안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대통령과 딥토크를 했던 사람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약간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대통령이 비상조치 이런 걸 언급하니까 이분들 다 육사 나온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승승장구 해왔는데, 나 혹시 이보다 더한 거를 혹시 해볼 수도 있나? 야, 지금 별 3개인데 하나 네. 올려보자. 하나 예를 들면, 올려보자. 네. 뭐 아니면은 뭐 다시 뭐 군이 뭐 세상을 약간 뭐 쥐락펴락하는 그런 우리가 다시 그런 세상을 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육사 출신들의 엘리트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육사에 대한 어떤 이번에 계엄 후에 아니면 대선 후에 좀 모종의 조치라면 조치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점은 자기 부하 병사들이, 장교들이 이미 그날의 악행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서서 정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후에 진실을 알게 되고 너무 분노했죠. 정말 많이 분노했죠. 그리고 이제 당초에 사실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휘하 이제 그 법무관 분들이 다 이제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를 이제 정말 위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는 점이 사실 이게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에 기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자부심을 이제 훼손했다는 저는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맨이었는데 그 윤석열의 그런 그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헌재에서 국회에서 그 바르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유소라 기자? 네, 그랬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어쨌든 이 계엄이 지금 윤석열 파면이 이뤄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허남설 선배가 아까 이제 군인의 이제 뭐 그 쿠데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깨달았다. 이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보신 게 제가 좀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용현 장관은 왜 대통령에게 이 계엄을 말리질 않았을까? 왜 직언을 안 했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한 그 관계자가 해준 얘기예요. 그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용현 장관의 표정을 봤대요. 아, 표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좀 이렇게 속칭 이렇게 뽕에 차 있다 뭐 이런 말 있죠. 야, 새 시대가 열린다. 네, 이제 이제. 내가 계엄이라는 걸 해볼 수 있구나. 자부심, 아. 자랑스러운 이런 게 가득 찬 게 너무 느껴졌대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는 걸 그때 이제 관계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운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말을 네. 전해 들으니까 정말로 네. 이 계엄이 만에 한 성공이라도 했다면은 네. 어떤 세상이 열렸을지 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네. 군부의 폭정을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연단에 서서 끝까지 탄압을 이겨내고 제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분들에게 인상 깊은 걸 남긴 게 또 그 이후에 저 국회에서 저 국정조사 때 나와서 인상 깊었나요? 저 어쨌든 또 같은 이제 엘리트 그분도 이제 육사 출신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그 결국 아마 시작 때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워온 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가정사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이제 뼛속까지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어쨌든 길이 약간 달라질 때 요 딱 판단해야 되는 선상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 반대였다면 지금 네. 이제 앞서 말한 허남설 기자가 얘기한 그분들이 뭐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그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백령도 가는 배에 뭐 폭탄 조끼를 차고 가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을지 사실 모를 그런 아니, 왜냐면 노상원 수첩상에는 상황인데요. 폭사 시나리오도 있기 분명히 때문에 정말로 네, 머릿속에 그리기 싫은 굉장히 네. 비화가 이제 그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이런 그 상황들을 지나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드디어 만장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는데 유경선 기자는 그 파면 장면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회사 편집국에서 봤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편집국의 모습을 좀 면밀하게 좀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취재를 봤는데 했구나. 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다 캐릭터가 다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고 또 막 약간 좀 피가 끓으시는 분들은 막 주먹 쥐고 막 나이스 막 이러면서 보고 네 나이스 막 이러면서 보고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근데 되게 좀 그 다들 막 들으면서 연신 끄떡끄떡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서두에 몇 마디만 읽으셨을 뿐인데 이제 일단 감이 왔잖아요. 느낌 아 오는 이거는 거죠. 네. 이거는 빼박이다. 이게 좀 각이 왔었던 그 약간 그 기분 좋은 소름 돋았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아니 허남솔 기자는 옆에서 보니까 나이스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네. 그때 좀 어떤 기분 드는 거예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사필 규정이고요,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 직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5대3 교착설. 맞아. 네, 4대4 교착설 심지어. 어. 네, 그 얘기를 했던 그 스피커분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헌법만 생각하면은 무조건 8대 0입니다. 그게 아니라 재판관이 800명이었으면은 800대 0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건데, 그런 굉장히 당위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5대3? 4대4?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책상을 치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당신은 그러면은 이게 당위적으로, 헌법적으로 파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 5대3이니 4대4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걸 정말 묻고 싶은 그 얼굴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너무나 후련하고 통쾌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5대3, 4대4, 대드록 교착설 이런 얘기 한 게 생각보다 헌재의 결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유설희 기자는 이제 법조를 좀 출입을 해봤잖아요. 기존에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비교하더라도 오래 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막 상당히 오래 걸려서 굉장히 국민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그 5대3 이런 그 대드락설이 정말 황당한 거였는데 근데 그때도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판사라면 판결문을 한 줄도 쓸 수 없다. 한 줄도 못 기각으로 쓴다. 한 줄도 쓸 수 네. 없다. 라고 대부분이 말했었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믿었으면 됐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또 초조해 하시다 보니 좀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네.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재가 등장하자마자 우 몰려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가중한 책임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간 어쨌든 간에 사필 규정으로 우리 유설희 기자 말대로 윤석열은 파면이 됐고 그 이후에 60일간의 대선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를 좀 빠르게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그 강한 지도자,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일사불란 단일 대우를 형성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 굉장한 긴 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약간 그런 거에 좀 완성 단계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빨리 결정됐고 뭐 내부 정돈도 차차삭 돼서 네. 굉장히 좀 정돈이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 얘기도 이제 저희 슬슬 할 테지만. 예. 그리고 경선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인이 했는데 사실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론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남서 기자 네.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난가병 어. 있었죠. 근데 그 나오겠다고 한 사람 중에 지나고 보니까 별로 기억에 남는 인물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나오겠다고 한 사람, 사실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사실 무엇보다 그 진짜 이번 대선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각 당의 경선 이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덕수의 등장. 야, 그렇지. 진짜. 저는 그거를 한덕수의 약간 기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덕수의 기행이다. 네, 기행이다.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약간 장난질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이분이 뭐 저기 3억 5천만 원 내고 경선을 따박따박 거쳐서 3번 거쳐서 등장한 우리 김문수 후보를 갑자기 단일화를 합시다. 마치 후보 자리를 맡겨놓은 듯한 그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정당사에 저런 일도 있었나? 우리가? 이 단일화 역사에 정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쉽게 얘기하면은 국무총리 직전까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이상한 결정만 내리다가 한번 이제 탄핵으로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에 포기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대선을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듣도 못한 초식이다. 이런 비판 좀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설희 기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취재해보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이거 실명 토크 해도 되나? 괜찮아요. 이제 다 비서실장을 끝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비롯한 예. 이제 친윤들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의도와 배경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마 이 선거를 이기진 못했을 거고 이제 남은 지도부들이 이제 남은 이제 뭐 청산 작업 같은 걸 할 텐데 네. 그때 좀 덜 내가 상처 입고 내 기득권을 지켜나가겠다. 이제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 거여서 정말 뻔뻔하다라는 그때 하여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를 등에 업고 하긴 했지만 나선 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누구나 약간 이제 아까 이제 유설희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한덕수를 업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내세우는 이제 친윤 뭐 쌍권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대체로 해석이 되고 아니면 이제 한덕수 본인이 저런 욕심이 있어서 좀 의아한데 이렇게 갸웃했는데 그 최근에 보면 출금 당하고 네, 그렇죠. 저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단일화되고 후보가 됐으면 그 상황을 일단 수사는 못 하는 거고 대통령이야 뭐 되기는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유력 주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 그 수사에서는 사실상 뭐 수사를 받아도 나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니 거꾸로 보면 한덕수의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자꾸 내재적으로 접근해. 이거 너무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는데 원래 빙의 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하면 뭐 그때 지금 생각하면 원래 되게 약간 이제 언밸런스하다고 하나 한덕수의 이미지하고 다른 게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이해 안 되는 저게 했던 이유가 혹시 이제 결국 내가 여기서 본인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분과 이 부분이 다 결합돼서 그쵸, 그런 무리한 그러니까요. 시도를 했던 건데요. 뭐 살길을 지금은 이제 찾던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이쯤 되니까 저는 한덕수가 헌재 대신 판정에 나가가지고 전혀 진술을 보면 검찰 진술만도 못하게 굉장히 약한 진술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게 한덕수가 12월 3일날 뭐 했는지는 윤석열이 알고 김용인이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지금.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남설 선배도 당일에 그 CCTV 상에 찍힌 행적과 본인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네. 뭔가 이제 나올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